네, 안녕하세요. 윤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시험 선택 과목 노동법 2022년 금년도 출제된 제11회 기출문제 사례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 선택 과목을 여러분들 이제 수험생들께서 선택하신 경우에 노동법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대부분 그 종래 교수님들이 출제했었던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1문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근로관계법인 근로기준법에서 출제가 되고요. 2문 같은 경우는 집단적 근로관계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러니까 줄여서 노조법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기출문제 사례 풀이를 통해서 변호사 시험에서 노동법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수험 준비를 하면은 좀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2022년 11회 문제도 예년과 동일하게 1문에 1, 2가 두 개 출제가 되었는데 한번 보시죠. 기출문제 2022년입니다. 지문 한번 읽어보면은 A회사는 레저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서울사업부와 강릉사업부를 두고 상시 근로자 240명을 고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첫 문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키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서울하고 강릉 사업부가 있다라는 요 두 가지 부서 이야기예요. 하나의 법인인데 사업부는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지요. A회사는 서울사업부에서 2019 회계년도에 약 18억, 2020 회계년도에 약 20억, 2년간 상당 금액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서 서울사업부를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릉 사업은 잘 되는데 서울에서는 계속해서 2년 연속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한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2년간에 이제 거의 거의 38억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했죠. 그래서 서울 사업부만 구조조정하기로 한 이런 케이스인데 이 같은 기간 A회사 전체로 본다고 하면은 2019 회계년도에는 37억 원, 2020 회계년도에는 45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울 사업은 안 되는데 회사 전체로는 이제 영업이익인 이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A회사의 신용등급과 현금 흐름 등급은 신용평가 회사의 2020년 평가에서도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되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사실 지문을 읽으면 사실은 여러분들 이 케이스에서는 그 조선호텔 케이스가 일단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게 2015년 대법원 판례인데 이게 7년 뒤에 출제가 됐죠. 계속 읽어보면 그 A회사 재무제표는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실 교수님들이 이런 질문을 보면은 이 대법원 판례 원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답안지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다 기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표시해 놨다가 조금씩 답안지에다 표시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 전체의 인사 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각 사업부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합적으로 관리했다라는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무제표는 전체 기준, 인사관리도 또 돈관리도 전체 통합해서 관리했다라고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박스를 쳐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관식 답안지에다가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판례 원문이기 때문에. A회사는 경영 합리화를 목적으로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A 노동조합, 이하 A 노조와 협의해서 서울사업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12개월분의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희망퇴직 실시 방안을 공고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법인 전체니까 전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 노조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 노동자 전체의 과반수를 조직된 노동조합과 협의해서 서울사업부만 이제 희망퇴직하는 방안을 공고했다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구조조정 대상 근로자 24명 중 20명은 희망퇴직에 동의했어요. 그런데 희망퇴직을 거부한 갑등 4명은 근로기준법 제24조, 그러니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으로서 정리해고죠. 이거를 정리해고에 따라서 이제 해고된 이런 케이스가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본다고 하면은 교수님들이 왜 이런 것에 이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실제 최근에 이런 기사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 기사죠.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이 숙박과 여행업계죠.
이미 경영난이 심화된 데다 정부 지원 기간이 끝나는 9월쯤부턴 대규모 실업 사태도 우려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언론에서 나와 있는 거고 힐튼 호텔이죠. 실제 힐튼 호텔이 사모펀드에다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힐튼 호텔은 이제 헐리고 그 자리에 이제 오피스텔이 현대건설인가요? 거기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실제 호텔의 사업에서도 뭐 교수님들이 보겠죠. 그러니까 실제 문제도 나왔는데 해법은 없는지 오늘과 내일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직원들이 거리로 나온 서울 시내 한 5성급 호텔 상황을 허효진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10년 넘게 몸담은 일터. 호텔은 코로나19로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연차 소진하고 무급휴직까지 쓴 뒤에야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정 지출도 있을 뿐더러 애들 있으면 학원비 그리고 기타 여비 같은 게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부 다 이제 빚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 보게 되면은 이제 실제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업비 이익률이 급락하면서 이제 매물로 나왔던 이런 사례인데 조선호텔 케이스는 이보다 2015년에 하여간에 그 대법원 판결 나왔으니까 이 사건도 실제 언론에서 이슈를 타니까 교수님들이 문제에 출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가져봅니다. 여튼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첫 번째 문제 질문은 이렇게 정리해고된 갑이 자신이 소속한 서울사업부에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 전체로는 영업이익이 있으니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이거죠. 이랬을 때 이 갑의 주장이 과연 정당한지를 논하라 라는 게 40점 문제예요. 그래서 1문은 40점, 1문의 1은 40점이니까 대부분 1문은 80점, 2문도 80점에서 선택 과목 노동법은 총 160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잡아야 될 거는 그 160점 중에서 한 90점에서 100점 이 사이를 여러분들이 목표로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실제 노동법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 기출이 됐던 모의고사 사례에서 대부분 출제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상당히 범위를 좁혀주었다. 나중에 뒤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례들이 대부분 이제 교수님들이 뭐 이론적인 거라기보다는 현실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그 시의성을 가지는 그런 사례들 위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이때 이제 질문 첫 번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백지 답안지를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잖아요. 그래서 제 경험을 반추한다면은 2차 시험에서 예전에 사법시험 2차가 주관식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백지 답안지를 보면은 문제를 읽으면서 아까처럼 지문에다가 어떤 부분은 내가 나중에 답안지에다가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또는 약간 변형을 시키면서 표시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읽고 나서 답안지를 쓰기 전에 전체적인 어떤 스크린을 통한 그 구성, 답안지 라인을 구성을 할 줄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게 한 2, 3분? 길어도 5분은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 여러분들 문제지에다가 여러분들이 로마자 1, 2, 3, 4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판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 문자를 외웠다고 하면 그 문제지 옆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한 2, 3분 내로 길어도 5분 이내로 여러분들이 미리 써야 될 내용들을 쭉 한번 적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케이스를 본다 보면 첫 번째 일단 문제의 제기라고 해서 일단 큰 이렇게 목자를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면 문제지에다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지금 정리해고를 묻고 있죠. 그러면은 문제의 제기 다음에 정리해고 요건을 쓰겠어요. 그 다음에 이 케이스에서는 긴박한 경영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이 케이스에서 그렇다면은 정리해고 요건 중에서 긴박한 경영성의 필요성이 과연 충족되었을까? 보니까는 서울사업부만 지금 현재 적자고 전체 법인에서는 영업 흑자인데 이런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냐, 도산도 안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충족 여부를 하고 나서 마지막 사안 해결을 쓰면은 구속되는 것이죠. 이렇게 큰 목차를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소 목차들을 써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 문제 제기에서는 아까 법조문을 먼저 쓰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서 근로기준법 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1항을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에서 교수님들이 문제가 되는 이제 정확한 법조문은 근로기준법 24조 1항에 정리해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A 회사와 갑의 입장 대립이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쓰고 나서 쟁점으로는 정리해고 요건과 긴박한 경영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느냐, 이것이 문제되겠다라는 2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문제의 제기를 쓰고, 실제 답안지에서 여러분들이 백지 답안지를 본다 하면은 문제의 제기는 어차피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다 배점을 해놨기 때문에 1행에서 한 10행 사이, 길어도 11행을 넘어가지 않는 게 실제 답안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에서 이 케이스에서 논점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다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정리해고 요건에 대해서는 의의와 요건에 대해서 이 케이스에서는 긴박한 경영성의 필요성이 문제되겠다라고 써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고의 의의를 쓴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향후에도 정리해고 문제는 또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리해고라고 하면은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어요. 근로자들은 열심히 나와서 일하는 죄밖에 없죠. 근데 어떤 코로나라든지 외부의 변수라든지 아니면은 방만한 기업 경영 태도 때문에 결국에는 그 회사의 어떤 일정한 어떤 근로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해고를 우리가 정리해고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은 기업의 유지나 존속을 전제로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정리해고의 의의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판례 정도를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두 문자를 따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리해고 요건에 대한 판례의 태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법조문에 나와 있는 4가지 그 어떤 긴박한 경영사의 필요라든지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사전 통보 협의 절차 이런 거 그 중에서도 하는데, 그 4가지 요건, 구성 요건이란 것이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거는 K별 사안마다 유동적이다 라는 얘기를 써주면서 그것이 어떤 경영사 개별 사정들에 대해서 각 요건, 4가지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례는 판단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문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워딩이 돼야 돼요. 나머지 정리해고 요건에 대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라든지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그 다음에 사전 통보 협의 절차, 이런 요건들에 대해서는 법조문 갖다가 그대로 베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봤을 때 이 케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서울 사업부만 적자고 법인 전체로 이익되니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인정지가 문제된다라고 해서 소결로 써준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이 케이스에서 그렇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충족하느냐 했을 때 판례를 써준다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이 조선호텔 사건이 있었고, 이 조선호텔 사건에서도 이 서울 사업부 이렇게 그 다음에 지방 사업부가 있었는데, 이때 대법원은 아주 유명한 판시하죠. 그 2012-2587-3 판결이었었고요. 정리해고 요건에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기업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지금 잘 하잖아요. 영업이익 막 분기당 10조씩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때 노트 10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은 향후에 삼성전자가 망할까요? 기업 도산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 올 수 있는 경영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원 삭감하는 것은 일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으로 판례가 봐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워딩이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선호텔 케이스에서 판례가 이야기했을 때 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아까 제가 박스 친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서울 사업부라든지 그 다음에 강릉 사업부가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재무와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지, 이런 어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은 법인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라는 요 사례를 써주고 나서, 그 다음에 소결에서는 사안에 포섭을 할 때는 이 케이스에서 아까 A 회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전체 어떤 인사라든지 재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돼 있었잖아요. 이런 사례를 녹아서 봤을 때 조선호텔 사안으로 본다 하면 서울사업부는 적자 지반, 법인 전체로는 흑자이기 때문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포섭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케이스에서 본다 하면 사안 해결은 근로자 갑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주장은 정당하다, 타당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답안지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모를 하고 나서 그 판례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암기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판례 원문을 그대로 써줍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은 워크북으로 제가 정리했고요. 워크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대로 써있는 답안지에 대한 모범 답안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만큼의 한 120%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외운 것에서
쓰면 되고, 실제 워크북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쓰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듯이 아까 1문에 1 이렇게 쓰셨죠. 아까 10행 내지 11행까지가 딱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2 정리해고 요건 한 칸 띄고, 1번 정리해고의 의 쓰고 나서 들여쓰고 한 칸 뜨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서 답안지 아까 메모를 갖다가 아날로그 식으로 정말요. 여러분 어제 중간식이니까 글로 써야 되잖아요. 글로 써보면 1문의 1이 지금 이 문제에서는 40점이라 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장 앞 페이지에서 끝내는 게 상당히 좋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워크북 내용을 답안지를 가져다 놓고 한번 써보세요. 그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하루에 1문이든 2문이든 여러분들이 한번 답안지를 실전처럼 써보면은 실제 나중에 그 실전에 가서는 본능적으로 내가 아는 게 많지만, 아니면은 여기서 아는 게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늘려 쓰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줄여 써야 되는 그런 어떤 스킬들이 생깁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 줘서 되는 게 아니고요. 답안지를 많이 작성해 보게 되면 저절로 터득하게 되는 훈련이라고 하겠습니다. 1문의 1을 이렇게 풀어봤고요. 기출문제 1문의 2는 한번 또 보시면, 한편 A회사는 임금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상급 이상 관리직에게 지급되던 직책급, 그러니까 기본급의 15% 상당을 삭감했네요. 그러니까는 일단 관리직이에요. 그러니까 상급 이상이니까 상당히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위직이겠죠. 그것을 이 상급 이상의 직책급을 삭감, 즉 임금 삭감이죠. 임금 삭감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입니다. 내가 한 달에 급여에 대해서 뭐 600만 원이든 뭐 500만 원을 받는데 15%를 삭감했다? 당연히 불리하죠. 그랬을 때 이런 취업규칙인 직업보수 규정을 근데 노조가 동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랬을 때 아니 임금 삭감하는 건데 노조가 동의했다? 뭐 할 수도 있죠. 뭐 기업이 어려우니까는 뭐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A회사의 직원보수 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당연히 취업규칙 적용되겠죠. 또한 A회사는 일정 기간 근속과 업무 성과로 관리직 승진이 되는 일원화된 근로조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승진하게 되면 관리직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상급 이상의 관리직은 이런 고위직들은 A노조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케이스에서 보면 취업규칙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고, 나중에 하급직 일제라도 승진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고위직 상급 이상으로 올라가는 이런 어떤 일원화된 근로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케이스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왜 이런 문제를 또 출제했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그 노조의 동의를 얻으면은 이런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모든 게 다 가능하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최근에 올해죠. 5월 달에 따끈따끈하죠. 이게 지금 임금 피크제가 문제됐고, 아마 조만간 이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례에서도 분명히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노조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아마 출제가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어떤 내용이냐면 5월 27일 날 뉴스죠. 벌써 12년째 서비스 개발에만 이거는 광고를 봐야 됩니다. 인생이 길어진 만큼 라이프 케어도 다양해져야 하니까. 그래서 레디한 상주회사의 인생 서비스. 매일 손쉽게 쓸 수 있도록 레디. 일정 나이가 지나면 월급을 깎는 임금 피크제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 임금 피크제, 나이가 정년이 60세다. 그러면은 원래 우리나라는 호봉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임금이 계속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호봉제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제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들어갔을 때 2등병, 1병, 상병, 병장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뭐 내가 뭐 특출나게 뭐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2등병에서 1병, 상병, 병장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올라갈 때마다 호봉이 쌓여서 병장 월급까지 쭉 올라가는 체계인데, 우리나라 임금제도 이런 호봉제로 시스템이 잡혀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정년 지났을 때에도 나이 들었지만 임금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대조를 들어갔을 때 임금과 경력 20년, 30년 차 호봉이 지나서 임금은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매년 올라가니까. 그럼 기업주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생산성은 떨어지는 근로자에게 계속해서 임금을 많이 주는 이런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따라서 너가 뭐 정년이라든지 나이가 많았지만 우리가 회사에서 명예퇴직 안 시켜줄 테니까
당신이 받는 임금에 대해서 좀 피크를 걸어놓고 나서 줄이는 대신에 고용을 보장해 주는 게 임금 피크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효, 일정한 요건 하에서 무효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용 줄이기만을 노린 임금 피크제는 위법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2년 뒤 직원 최모 씨도 만 55살이 되면서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실제 문제가 돼서 이게 변호사 시험에 기출했다 그러면은 대법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사례에서 이렇게 판시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쓰면 돼요. 예, 문제가 됐고 교수님들도 이 뉴스를 봤으니까 얼마나 내고 싶겠습니까? 간부까지 맡아 업무는 더 늘었지만 월급은 크게 깎였습니다. 원래 매달 5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했지만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면서 절반 조금 넘는 수준만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별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원래는 500만 원까지 호봉이 쭉 올라가다가 임금 피크제를 적용되면서 회사에서 고용이 보장되는 대신에 절반만 받는 식으로 줄여들었다 이거죠. 2014년 연구원을 퇴직한 최 씨는 임금 피크제가 적용된 마지막 4년 동안 덜 받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실은 임금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소멸시 항변하면은 4년치가 아니라 3년치만 주면 되겠죠. 대법원이 8년 만에 최 씨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많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고령자 고용법 조항이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가 되면서 나이만으로 임금 차별하지 말라는 이 고령자 고용법에 대해서 차별 금지 요거까지도 엮는 문제가 돼요.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인건비를 줄여 경영을 개선하려고 할 때 55살 이상만 임금을 깎는 건 정당하지 않다면서 이런 형태의 임금 피크제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임금 피크제가 위법하다고 본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금 피크제 도입이 정당했는지 보려면 노동자 임금이 얼마나 깎였고 또 그만큼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줄었는지, 마지막으로 깎은 임금을 원래 목적. 자, 그럼 이 케이스 보면 원래 이 사람은 한국전자연구원에 다니면서 아까 월 500을 받았는데 250 받았다 그러면 절반이 깎였죠. 그럼 절반 깎인 만큼 자기가 일에 대해서 업무량도 절반이 줄었느냐? 이거 보겠다는 겁니다. 안 줄었다? 그러면 부당하다 이거죠. 그러면은 왜 임금 피크제가 있느냐? 지금 청년 실업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깎은 임금을 가지고 회사가 새로운 신규 고용 창출, 청년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데 썼느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충족을 못했다. 그러면은 임금 피크제가 부당하니까 그 근로자한테 깎였던 임금 상당 절반 벌충해서 지급을 하라라는 것이죠. 만약 이대로 쓰면은 정당하니까 안 돌려도 되겠죠. 맞게 제대로 썼는지 나중에 답안지에서 여러분들 그대로 써야 됩니다. 설명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적정한 대상 조치를 취하거나 기준에 맞게 임금 피크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정당한 임금 피크제의 기준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네, 이렇게 임금 피크제가 이게 대법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상당히 내고 싶어 할 겁니다. 매우 중요한 사례고, 실제 노동법 사례들 이제 케이스를 본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임금 피크제 우리 사례 돌아와 보면 동의했잖아요, 노조가. 그 동의해도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기출에서는 일단 취업기 측에서 그 직책급의 15%를 아까 삭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동의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아까 임금 피크제는 노조가 동의했다고 해서 완면통치하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